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중동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투입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에 미국인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통보해 왔다며 비용 징수 불가 방침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주영 특파원, 이란은 IAEA 사찰단 수용 여부가 미정이란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미국인 조사관이 사찰에 참여할 거라고 말했다고요? 네, 미국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보도인데요. 이 매체 소속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찰단 투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이란에 들어갈 때 미국 조사관들이 동참할 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사찰단이 적당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말하면서 사찰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입니다. IAEA의 핵사찰을 수용한 건 아니며 향후 협상 뒤 결정을 할 거라고 밝혀온 이란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관리들이 종전 양해각서 관련해 모순된 발언을 내놓고 있다면서 지양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사찰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후속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오찬을 위해 연방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이란이 아주 큰 양보를 하고 있다면서 협상이 아주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매우 협조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이란에 가서 해야 할 일을 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ran is making very big concessions. We'll see what happens, but it's been very powerful. It's going very well. 이란의 경제적으로 너무 큰 양보를 성급히 내준 게 아니냐는 미국 내 비판을 불씨시키고 협상 주도권이 미국에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이 파행될 경우 이란에 대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비교적 순화된 표현을 쓰며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문제도 불씨가 여전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료 통항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도 징수되지 않고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소셜미디어에서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와 보험료, 그 밖에 어떤 종류의 비용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이란이 미국에 알려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 통보가 거짓이라면 후속 협상은 즉시 끝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비용이 징수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지 60일 협상 기간 이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까지 최종 합의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걸프 3국을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해협을 국제 수로로 규정하면서 어떤 국가도 이용료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know of no country on the planet that supports tolling or a fee for the use of the straits. That's not going to happen. 루비오 장관은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할 이란과의 실무 회담이 이달 29일 또는 30일 스위스에서 열릴 거라며 아마도 30일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실무 협상은 여러 작업 분야와 개별 주제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후속 협상 과정에서 걸프 동맹국들의 안보를 해치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뿐 아니라 영내 강국인 이란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들 국가의 불안 달래기에도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상장을 목표로 최대 4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을 발행해 다음 달 10일 나스닥 상장을 추진합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겁니다.
ADR은 미국 증시에서 해외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대체 증서입니다. 미국 예탁기관이 해외 기업 주식을 보관한 뒤 예탁 증서를 발행하면 미국 거래소나 장외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직상장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을 위해 1,779만 주를 새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종가 255만 5천 원을 적용하면 조달 자금은 45조 4,500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 자금 규모는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확보한 자금은 용인 반도체 생산단지와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반도체 제조 장비 구매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ADR 상장은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 접근성을 높여 세계 자본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ADR의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감독기관의 승인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 추진 소식이 알려진 뒤 시간의 거래에서 4%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야당은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부동산 매각 차익 문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을 고리로 지명 철회와 사퇴를 압박할 전망입니다. 또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정부 안에 너무 많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면 될 일이라고 맞서고 있어 공방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20년 만에 여성 총리 후보자라는 상징성과 함께 한 후보자가 변화와 통합을 바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가 이른바 현대판 매관 매직 의혹과 관련해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의혹은 나토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했던 목걸이에서 시작됐는데요. 특검은 명품 시계와 고가의 그림 등을 추가로 발견해 매관 매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 측은 검찰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후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 역시 모조품으로 나타났는데 김 씨 구속심사 직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한 겁니다.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김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발견된 바쉐롱 콘스탄틴 시계와 이우한 화백 그림 역시 각각 사업가 서성빈 씨와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건넨 것으로 봤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금거북이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사실이 알려지며 매간 매직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3개월 넘는 재판 끝에 김건희 씨는 물론 금품을 건넨 이 회장 등도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김 씨 측과 매관 매직 행위라는 특검 측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풍향계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천수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자산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인데요. 우리가 이 회사에 왜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지금 마이크론 그리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의 랠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가장 주식 시장에서의 앞으로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일 텐데 지금 이것이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혹은 그리고 예. 앞으로의 투자라든지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가 앞으로의 좀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더 염두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두 종목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마이크론 실적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나왔던데요. 네, 그 어닝 쇼크라고 할 만큼 굉장히 네. 시장의 예상치보다 강했는데요. 네, 서프라이즈.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제 월가에서는 좀 매출을 뭐 $350 중반으로 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을 지금 확인된 결과를 보면 지금 속보치로 보면 지금 뭐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예상했던 뭐 어닝 퍼 쉐어라든지 뭐 $20의 예상에서 한 $25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확정 매출도 한 $400을 넘어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확정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좀 가이던스, 미래에도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그래도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어닝 퍼쉐어 이거는 EPS 줄여서 네네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시장에서 한 $20대로 봤는데 $25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장,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시장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AI의 거품론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을 예상하면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화될 건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실적치가 그래도 뒷받침되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예.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변동성이 사라지느냐 이런 건 좀 다른 문제인 거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여부뿐만 아니라 그래도 지금 그 코스피의 전체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상당 부분이 반도체 쏠림이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뉴스가 하나하나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그 급변동하는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지금 B2라든지 영투라고 네. 처음 주식시장에 접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너무 가격이 올라가면 또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차익을 예. 실현할 수 있려고 이제 또 나오는 경향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레버리지 상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을 좀 끌어올리는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는 상방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앞으로의 국내의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사라지느냐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차익 실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을 보자면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순매도가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무시무시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51.8원. 이게 2009년 3월 이후에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오를 일입니까? 사실은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느냐 그리고 얼마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아무래도 뭐 우리가 그 지금 전쟁 전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높아지기 전에 흐름을 봤을 때는 네. 1,400원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큰 수준으로 높아진 건 사실이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1,540원대의 이런 숫자가 높은 건 맞지만 이것이 단기적인 거냐 아니면 중장기적인 요인인 거냐 이런 거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복합적인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높은 건 맞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방향성이 이제 지속될 거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계속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네, 상황이 네, 네. 이어지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경제 전반 예전 같으면 수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어느 정도 그 이제 우리가 그 환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정부에서 발언한 것이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이 우리가 한 단위의 상품을 판매할 때 이것이 이제 달러를 환산하게 되면 더 이제 우리나라의 제품을 해외엔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 이런 효과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수출 경쟁
경쟁력 자체가 좋아진 그 가격 효과 외에도 이제 반도체 주력 산업에 의한 어떤 이런 효과들도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환율로에 있는 얻은 이익보다 그 외에 이런 이제 수출 중심의 구조 자체도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 증시 그리고 환율까지 살펴봤고요. 또 다른 자산 시장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뜨거울 정도예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던 게 지난해 6월 27일입니다. 정부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규제가 나왔는데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동안 아파트값이 10%가 올랐어요, 서울이. 그러니까 잠깐 동안 주춤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원래보다 더 거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 1년이 지난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지금 거의 서울의 전 지역 25개구가 모두 상승한 상황인데요. 좀 특히 어느 지역이 상승했나 보면 이제 한강 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그동안에도 이제 우리가 좀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 더 상승을 한 결과가 이제 보여졌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주간 데이터로 보면 변동성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난 1년간의 정책적 효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왔는가 보면 결론적으로 매매가도 상승하고 전월세가도 모두 상승하는 이런 모두 상승하는 국면으로 지금 진입했다.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전세, 월세, 매매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월세 시장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매물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게 다 공급 부족이랑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인가요? 네, 어느 정도는 공급 부족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전월세가 나오려면 이제 기존의 집주인이 자기는 거기 살지 않고 집을 매물로 내놔야 되는 상황인 네네네.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실거주로 봐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실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거에 규제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된다면 이 주인들은 또 집을 내놓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 이제 매매 시장도 전월세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전월세 대신에 매매로 몰리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점점 매물이 사라지는 매물 잠김이 계속 이어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매도 오르고 전월세도 같이 오르는 현상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 이런 층들은 정말 전월세 시장에서 굉장히 어렵다. 저도 현장에 좀 나가봤는데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나갈 때마다 오르고 있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용범 정책실장, 지금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도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인데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관훈 토론회에서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 닥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요 억제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정책 기조가 다소 달라질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공급 부족에 대해서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은 얘기를 했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의 어떤 집값 상승의 원인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충분히 내놓지 않았고 그리고 비거주하는 어떤 주택자들이 일가구하고 비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수요 때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공급 부족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발언한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그렇다면 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공급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는 말로는 지금 현재 시장을 잠재우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대책에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신 건데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두 차례의 공급 대책, 뭐 작은 것까지 하면 두 차례 더 있었지만요. 큰 것만 두 차례 보자면은 97 공급 대책 그리고 올해 129 공급 대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오히려 시장이 더 불안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됐었거든요. 공급 대책에 어떤 현실성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대책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뭐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하지만 지금 시장의 지금 불안정한 요인은 이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세제
해제라기보다는 이제 규제라는 거죠. 예.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이 오히려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단기간에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공급은 사실은 없다라고 시장이 더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네네. 거죠. 지금 공급 대책도 지금 서울 시내에 어떤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이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공주택 택지 네네. 개발이라든지 뭐 향후에 어떤 빌라라든지 어떤 이런 뭐 공공주택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이 된다고 해서 이제 이 아파트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더 아파트가 부족하겠구나라고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수요를 더 오히려 좀 촉발할 수 있는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이거를 잠재울 대책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 큰데요. 어제 김용범 실장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준공업 지역의 개발입니다. 영등포, 구로 쪽의 준공업 지역을 주택 이쪽에 공급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감명이 깊었어요. 20년 전에 나왔던 정책치고는 굉장히 새롭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20년 전 굉장히 오랫동안 거론됐던 그런 정책 아닙니까, 이건? 네, 이제 영등포 구로 일대는 아무래도 준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것을 좀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있었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거의 이제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던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앙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사실은 이제 서울시에 어느 정도 주택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서울 시내 공업진구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행정 규제 이렇게 공업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인허가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발언은 이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 주택 계획과 이제 이것이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또 주택을 만들면은 도시의 경쟁력이 사라지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갖고 참 주택 정책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일단은 정부에서 김용범 실장도 SNS에 글을 올려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양도세와 보유세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겠다.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이 보유세를 더 올리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용이 나와봐야지 알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단기간에 지금 추가적인 공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집 주인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올리겠다 내리겠다라고 확언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좀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뭐 일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것들이 지금 부족한 주택 공급을 우리가 다 수요를 받아들이기에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세제가 좀 개편이 있을 거다라고 보면 이것들이 또 그 뉴스 자체로만 해도 또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공개 토론회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들이 사실은 정책이 한번 실천이 되면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고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시장에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말 논의가 시장에 대한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거 이거는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으로 교과서적으로 거론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양도세가 중과 유예를 폐지하면서 높은 상태란 말이죠. 낮출 가능성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전체 이제 경기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세금을 걷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세금을 축소시키고 보유세를 올리고 이렇게 이제 방향성 자체는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좀 얘기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춘다고 한들 그것이 유의미하지 않으면 사실은 물량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보유세를 높여도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주식이라든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동성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크게
크게 부담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혹은 향후에도 앞으로 한 10년간 공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의 시장에 이것을 매물로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지고 있을 수요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부동산 정책은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교한 세제 대책,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지지한 후보들이 뉴욕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를 싹쓸이하면서 맘다니 시장이 킹메이커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공산주의자들을 당선시켰다면서 근거 없이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주 연방하원의원 민주당 예비경선은 맘다니 사단의 승리였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지지를 선언한 브레스 랜더와 다리알리자 아빌라 슈발리 후보가 현역 의원을 꺾었고 클레어 발데스 후보도 주류 세력인 브루클린 구청장을 눌렀습니다. 모두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본선 승리가 유력합니다. 맘다니 시장은 노동자들의 승리라며 새로운 정치를 선언했습니다. My goal is to make America a place that every American can afford. And what we need is a politics that puts working people back at the heart of what we focus on and what we fight for, as opposed to making them a footnote. 취임 6개월 만에 킹메이커로 오른 맘다니에 트럼프 대통령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공산주의자 3명을 당선시킨 맘다니가 가짜뉴스들의 찬사를 받았다면서 축하한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들이 2년 동안 공화당 경선에서 259차례나 승리했지만 언론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건 미국 민주당 주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이 뉴욕 경선을 휩쓰면서 뉴욕타임스는 당내 정체성 논쟁이 격화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Do I think the Democratic establishment can rely on its traditional voters unless they are willing to speak directly to the issues those voters face in their day-to-day lives? 맘다니 시장이 지지한 후보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잇따라 승리하면서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노선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최근 러브버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몰하고 있지요. 어제는 활동이 가장 왕성한 정점으로 예측됐던 날인데요. 대규모 군집이 발견됐던 지난해와 달리 빠르게 방제에 나선 덕분인지 우려만큼은 개체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호스에서 뿜어져 나온 물줄기가 숲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나무 기둥은 물론 나뭇가지와 덤불, 풀숲 구석구석까지 물줄기가 뿌려집니다. 러브버그가 대거 발생했던 지난해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은평구가 백년산 일대에 100리터가량의 물을 살포하며 방제에 나선 겁니다. 해충이 아닌 이충으로 분류되는 만큼 살충제 대신 물을 뿌려 날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친환경 방제가 이뤄졌습니다. 활동 절정기로 꼽힌 달이지만 제 주변을 보면 러브버그가 간간히 날아다니기만 할 뿐 우려했던 대규모 군집은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개체수 분석은 추가로 필요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주민들 민원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차를 운행하면 차에 많이 이제 그 신호 대기 중일 때는 많이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확연히 줄어든 것 같고 산에도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10분의 1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 동기간 대비 한 300건 정도 접수됐는데 올해는 30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만 러브버그 출몰 시기는 올해가 빨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5월부터 관찰되기 시작했는데 산림과학원은 활동 시기가 지난해보다 이틀가량 앞당겨진 걸로 분석했습니다. 활동 범위도 넓어져 동두천과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에서 유충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러브버그의 발육 단계별 피로 열량에 보다 빠르게 도달하여 작년보다 빠르게 성충이 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이달 말까지 왕성한 활동이 이어지고 다음 달 초까지 관찰될 걸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곤충 서식지와 활동 시기에 교란이 나타나면서 러브버그뿐 아니라 외래곤충의 유입 가능성이 커지는 점을 더욱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우리 대표팀 비기기만 해도 32강이고요. 방심했다가는 짐을 싸게 되는 조별리그 최종전이 날이 밝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 관전 포인트를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우리가 상대하는 남아공 어떤 팀입니까? 남아공은 멕시코에 2대0으로 패했고요. 그다음에 체코와의 경기에서 1대1을 비겼습니다.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는 그 월드컵에 16년 만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긴장한 면이 많이 드러났고요. 2차전에서는 멕시코전보다 좀 나아졌죠. 2차전의 특징이 남아공이 그 공수 전환이 빠르다는 이런 특징을 보여줬고요. 뭐 나름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 경기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팀이라는 자신감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도 오늘 남아공도 오늘 우리를 이겨야지 32강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와 엇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거나 우리보다 좀 객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받는 팀들과의 경기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밀집 수비를 통해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나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히려 오늘 남아공이 공격하겠다고 달려드는 게 수비 뒷공간이 넓어지고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에 간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브로스 감독이 한국의 강점은 잘 막아내고 약점을 활용하겠다라고 전술을 좀 밝혔거든요. 그럼 브로스 감독이 보는 우리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뭡니까? 우리의 강점은 이 전방에 공격수들의 득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특히 아마 남아공 감독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잡는 것을 첫 번째로 연구를 했을 거고요. 이 두 번째가 손흥민 선수나 아니면은 뭐 오규혁 선수나 전방에 적절한 공격수들에게 슛 기회를 잡을 수 있게 공을 뿌려주는, 전개해주는 그 출발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 출발점이 바로 이강인이나 황인범 선수입니다. 때문에 이강인, 황인범 선수가 두 번째 남아공 입장에서는 타겟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비진이 이번 월드컵에서는 3백이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뭐 모든 팀들이 똑같이 노리는 것은 이 수비진의 그 일자 수비와 골키퍼의 사이, 우리가 흔히 수비 뒷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주요한 공격 루트로 남아공도 수비 뒷공간이 중요한 공격 루트이기 때문에 우리 수비의 뒷공간을 노리는 이 팀투 패스 열심히 넣겠죠. 평론가님, 오늘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표팀이 월드컵에 가면 유난히 아프리카 팀한테 좀 약하다라는 평가들이 있긴 하거든요. 오늘은 어떨까요? 아마 이제 그 얘기가 뭐 어제 그제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 약하다는 근거로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우리가 아프리카 팀에게 1승 1무 2패를 기록했다라고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뭐 4번 붙어서 한 번 지고 한 번 비기고 2번 졌다는 게 아프리카 팀에게 특별히 약하다는 어떤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얘기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우리로서는 아프리카 팀이 좀 경기 풀어가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는 주로 이제 유럽 팀들과 우리는 경쟁을 했고 유럽의 선수들을 보냈잖아요. 아프리카 팀하고 경기하는 장면이나 경기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아프리카와 경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낯선 느낌이 있죠. 낯선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야지 되고 반대로 이것은 아프리카 팀도 반대로 한국 축구는 좀 낯선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서로 조심해야 되는 면이 있고 서로 좀 껄끄러운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번 경기 통해서 좀 그 낯설었던 그 부분을 좀 깰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남아공 주축 미드필더 두 선수 지금 경고 누적돼서 오늘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동시에 한꺼번에 빠졌거든요. 사실상 전력이 한 40%는 날아갔다. 40%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드필더 2명 중에 한 명이 이제 테보 모코에나 선수거든요. 이 테보호 모코에나 선수가 우리 대표팀으로 얘기하면 황인범 선수와 같은 역할입니다. 황인범 선수가 흔히 말하는 게임 메이커이죠.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고 전방으로 계속 이 볼을 침투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니까 한마디로 우리 대표팀의 엔진 또는 심장이다. 피를 돌게 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런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미드필드에 이 공백이 생겼고요.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드필드를 초기에 빨리 장악해야 되죠. 장악할 수 있습니다. 미드필드를 장악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격을 풀어갈 수 있고요.
남아공은 우리한테 끌려올 수밖에 없겠죠. 일단 전술을 좀 짚어주셨는데 우리 측에서 지금 어떤 전술로 임하고 있는지도 볼게요. 일단 홍명보 감독이 선발 한 2-3명 정도는 변화를 시킬 거라고 했는데 이거 어떤 부분 말한 겁니까? 아마 제 바람은 예. 이 1, 2차전은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예.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어갔는데 3차전 남아공은 충분히 이길만 하다라는 전제하에 공격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전을 예를 들어서 3대 0이나 4대 0으로 이기게 되면 32강전에 임하는 분위기와 자신감이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오늘 큰 골을 넣어야 된다. 아마 이제 홍명보 감독도 어제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니까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또 공격적인 전술을 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선수 구성에 좀 변화가 있죠. 우선 왼쪽 윙백 자리에 그동안 이태석과 설영우 선수가 나섰는데 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어느 자리에 서느냐가 계속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아마도 홍명보 감독도 2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왼쪽 측면 공격수 윙포워드로 돌리고 아마 오현규 선수를 원톱으로 기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후반의 조커는 188cm 장신 스트라이커 조규승 선수가 후반 조커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지난 1, 2차 전과는 완전히 다른 구도로 경기가 흘러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좀 답답하다는 분도 많았거든요. 답답했다는 게 우리가 수비에 방점을 짓고서 좀 움츠린 경기를 했기 때문에 답답한 건 당연한데 만약에 오늘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포드로 나서게 되면 왼쪽 라인이 이기혁, 옌스 카스트로프, 손흥민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아마 우리 주 공격 라인이 왼쪽으로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오른쪽에 서 있는 이강인 선수는 이 그라운드를 넓게 쓰면서 이 상대팀 남아공의 허점을 노리는 아마 침투 패스를 찔러줄 것 같은데 왼쪽이 주 공격이다가 오른쪽에 이강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의 패스 한 방으로 남아공 수비가 무너질 가능성이 좀 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포지션 변화 같은 건 되게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인데 홍명보 감독 이거 왜 미리 공개한 겁니까? 홍명보 감독의 이제 워딩은 오늘 2-3명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딱 이거였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거의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도 남아공 언론의 보도 내용을 우리도 검토를 하는데 남아공도 우리의 그 보도 내용을 검토하기 때문에 아마 짐작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뭐 왼쪽으로 쓰냐 원톱으로 쓰냐는 일찌감치 이전 대표팀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얘기고요. 이 정도의 얘기는 그리고 옌스 카스트로프도 남아공이 전혀 모르는 선수일 일은 없거든요. 우리 26명 안에 명단이 있기 때문에 남아공으로서는 뭐 충분히 뭐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정도이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말을 했겠죠. 네. 앞서 그 브로스 감독은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많이 경계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경기 때는 손흥민 선수 교체된 시점을 두고도 말이 많았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저는 이제 플랜 B로 뭐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고 한다면은 손흥민, 오현규 조합에다가 아예 손흥민을 결정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풀타임으로 뛰지 않을 거면 후반 조커로 기용하는 것도 저는 뭐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마 뭐 손흥민 선수와 홍명보 감독의 지금 뛴 걸 보면 후반 조커까지는 아니고 손흥민과 오현규 선수의 조합이라고 봅니다. 앞서 이번 월드컵 때는 우리 쓰리백 잘 흘러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그 쓰리백에 대한 이야기 좀 우리나라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들이 좀 있긴 했잖아요. 이 전술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술 자체가 3백이나 4백이나 뭐 심지어 강팀하고 경기할 때 5백이나 이 전술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는 없죠. 이 전술이 이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느냐는 어느 정도 단단하게 조직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월드컵 개막하기 전까지 대표팀이 그 평가전에서는 계속 3백이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나와서 빈 공간을 자주 내주는 이런 경기가 났기 때문에 계속 비판을 받아왔던 건데 뜻밖의 뚜껑을 열고 나니까 3백이 완성도 높게 조직력을 갖춰가지고 멕시코를 상대로 해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 실수를 한 골 내줬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해볼 만한데 그동안 3백에서 가장 그 불안한 포지션이
쓰리백이 5명이 수비를 하다가 공격할 때 빠르게 역습이 나서 왼쪽과 오른쪽에 윙백이라는 포지션에서 공격에 참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좀 문제가 됐었었는데 뭐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 있고요, 설령우 선수 있고요, 김문환이라든지 또 이태석이라든지 이런 선수가 등장하면서 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조금 공격에 나설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이제 우리 쓰리백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사실 이제 경기력 빼고 제가 걱정되는 건 날씨거든요. 예. 지금 체감 기온이 한 4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선수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예. 저도 이제 중동에 몇 번 왔다 갔다 월드컵 예선 취재 때문에 갔다 왔는데 네. 정말 힘듭니다. 힘든데 일단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날씨가 힘들다, 날씨가 무덥다, 체감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간다는 이미 예고된 사실입니다. 상대가 근데 남아프리카, 그러니까 남아공 선수들이어서 또 남아공 선수는 우리보다 좀 더 적응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더위 적응하기 위해서 과달라하라에서 전주훈련 할 때 고지대 훈련뿐만이 아니라 무더위 적응 훈련도 했거든요. 훈련 끝나고 사우나에 들어간다든지 이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남아공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무더위에 적응했을 수는 있으나 무더위에 알려진 이 기정사실화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했고 이것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 사이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무더위가 정말 체력 소모가 심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후반 20분 이후 정말 힘들어질 때 이때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때 우리에게 처진 컨디션을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조커, 교체 선수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일단 오늘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즐기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10시에 경기 시작되니까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오늘 경기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늘 진행합니다. 앞서 소말리는 지난 2024년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트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적인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인 감금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임 전 고문의 연인으로 알려진 무속인 박모 씨는 지인 고모 씨와의 사이가 틀어지자 고 씨의 아들을 지켜 자신의 할머니를 가두고 폭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전국이 30도를 밑돌며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월드컵 거리 응원 나가실 때는 양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우선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동해안은 낮까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최대 80mm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아공과의 3차전이 펼쳐지는 멕시코 몬테레이는 저녁에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선수들이 습도 높은 찜통 더위를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온도 보시면 현재 서울 기온은 21.5도, 부산 2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이맘때 초여름 수준 보이겠고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선선하겠는데요. 서울 27도, 강릉 21도, 광주 2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6월 25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